네, 7번부터 계속 가겠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요거 조심하세요. 이 문제 좀 까다롭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앞날로부터 90일이 지났다면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가 치고 들어가는 이게 순서대로 치고 들어가고 있어서 우선 첫 번째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지나면 되는 거죠. 주관적 불복기간하고 객관적 불복기간하고 둘 중에 하나만 지나가면 불복기간은 만료된 것으로 보는 거죠. 불가쟁력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비교했을 때 소송하고 심판하고 먼저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소송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심판 이렇게 있는데 처분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처분이 나왔다. 그러면 이 처분이 나온 날은 효력 발생일 말하는 것이고, 효력 발생일은 있은 날이죠. 우선 여기서 있은 날 이렇게 잡으시고, 있은 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가고 여기서 1년 있은 날에서부터 1년 이렇게 잡았어요.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있은 날에서부터 이렇게 가고 180일 180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객관적 불복기간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객관적인 겁니다. 객관적 제소기간, 객관적 청구기간 이렇게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플러스 알파 있을 수 있습니다. 알파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안날이죠. 안날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 했을 때 여기서 마이너스 90일 딱 잡아요. 그렇게 되면 180일이랑 똑같은 날이 되면 이상하지? 여기 이 정도 딱 잡아놓고 여기를 만약에 275일이다. 365일이잖아요. 365일에서 90일을 마이너스를 시키게 되면은 275일이 나오죠. 275일에 앞쪽이냐 뒤쪽이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알아버렸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가가지고 요게 이제 90일 주관적 제소기간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알아버렸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90일 이게 주관적 제소기간 이렇게 끝나게 될 겁니다. 밑에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다시 반을 나눠요. 요건 딱 반이죠. 딱 반. 90일 빼면 여기가 이제 90일입니다. 90일 이렇게 들어가면은 앞부분에 여기서 알아버렸다. 알아버렸다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90일 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주관적 청구기간. 그 다음에 여기서 알아버렸다. 여기서 알게 되면 이렇게 쭉 지나가가지고 여기서 90일 이렇게 되겠죠. 90일 이게 이제 주관적 청구기간 이렇게 될 겁니다. 했을 때 지금 얘기한 게 처분이 있은 날은 있을 것을 안 날이 있을 날이 있었던 것을 안 날이라고 했죠. 안다는 건 있었던 것을 안다. 그래서 그냥 말할 때 있은 날도 있었던 날 이렇게 보통 말을 해요. 있었던 날. 그래서 180일이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아직 여기서까지 180일까지 오지는 않았다는 거야. 오지는 않았는데 현실적으로 안날이죠. 90일은 지났다. 90일은 지났다. 현재 어디쯤 있다는 거야? 여기쯤 있다는 거죠. 여기쯤 있다. 그러면 주관적 청구기간하고 객관적 청구기간하고 둘 중에 주관적 청구기간이 끝났죠. 90일은 불변기간이니까 뭐 플러스 알파 이런 거 없죠. 끝. 둘 중에 하나 지난 거 맞고, 그러면 청구기간 만료된 거 맞고, 그러니까 우선 1번은 문제가 없어요. 1번은 맞는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90일이 안 지났어요 지금. 그리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났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가 있다. 그러면 90일이 아직 안 지났습니다. 여기서부터 90일 했는데 이 중간에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180일을 지났잖아. 180일을 지났으면 위쪽 상황이 아니라 밑에 쪽 상황이다라는 건 알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180일은 지났는데 근데 90일은 안 지난 거야. 90일이 안 지난 거예요. 어디쯤 앉아 있는 거야, 얘는 여기쯤 앉아 있는 거죠. 여기쯤에. 그죠? 여기쯤 들어가시게 되면 180일은 지났고 그 다음에 90일은 아직 안 지났고 했으면 둘 중에 하나라도 지나가게 되면 청구는 만료가 되는 거죠. 만료가 되는 건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서 알았다. 여기서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90일 끝나는 거 하고요. 1년 끝나는 거 하고요. 뭐가 먼저 끝납니까? 90일 먼저 끝나죠.
저 90일이 끝나면 재소기간 만료되는 거 맞아요. 여기서 알았다. 그러면 1년이 끝나는 거 하고요. 90일이 끝나는 거 하고요. 예, 두 개를 비교하면 뭐가 먼저 끝나요? 1년이 먼저 끝나죠? 그럼 저 1년 됐을 때 재소기간 만료가 되는 거예요. 우선. 이건 기본이에요. 원칙이야. 그리고 똑같이 그대로 적용해. 여기서 90일, 180일 이게 먼저 끝나지. 그럼 여기서 90일이 끝나면 청구기간 만료가 되는 거예요. 우선은. 여기서 시작했어. 일로 가야지. 그럼 여기서 180일 먼저 끝나지. 그럼 청구기간 우선 만료가 되는 거예요. 예, 우선은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상대방도 그럴 수 있지만 예, 보통은 누구의 문제라고 했어요? 제3자의 문제죠. 제3자. 얘가 이제 기본이죠. 왜냐면 상대방은 처분의 효력이 있은 날에 이미 알아버리잖아. 알아버리기 때문에 같이 출발해서 90일, 같이 출발해서 1년, 같이 출발해서 90일, 같이 출발해서 180일 이렇게 되니까 무조건 90일이 먼저 지난다고요. 상대방은 보통 있은 날 알아버리니까 그러면 주관적인 불복기간이 원칙적으로 먼저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어디서 발생하는 거야? 제3자 쪽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단 말이야. 근데 방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 이런 얘기를. 여기서 알아버리면 여기서 끝난다. 여기서 알아버리면 여기서 끝난다. 라고 말을 한 이유는 정당한 사유는 소멸해버렸다. 라는 전제가 깔린 거예요. 우리 판례가 말을 하기를 정당한 사유의 예시로 제시한 게 바로 뭡니까? 상대방이 실제로 알아버리는 등의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정당한 사유는 계속 인정된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는 되게 넓게 인정되는 거거든요. 넓게 인정이 되는데 그걸 깨버릴 수 있는 방법, 플러스 알파를 깨버릴 수 있는 방법은 그 제3자가 제가 알아버리는 거야. 알아버리면 이 1년이든 180일이든 간에 정당한 사유가 깨졌잖아. 알았다는 전제를 깔게 되면 그러면 플러스 알파는 없는 거란 말이야. 없는 거니까 여기서 딱 끝나. 여기서 알면 여기서 딱 끝나. 여기서 알면 여기서 딱 끝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정당한 사유 고려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알았지만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상황이 만약 발생했다면 도대체 뭔 상황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가 조건을 줬잖아. 그치?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해버렸잖아요. 있다라고 해버렸으면은 그럼 알파가 살아있는 거야 지금.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알파가 살아있다. 그럼 여기서 알아버렸죠? 예, 여기서 알아버렸는데 180일은 분명히 지났어요. 근데 90일 안 지났고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건데 지금 정당한 사유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당한 사유가 진행되고 있다는 전제 조건을 깔았잖아. 그러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정당한 사유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당한 사유는 어디까지 가? 이 정당한 사유는 끝없이 가는 거잖아 사실은. 그치? 정당한 사유는 1500년까지도 가능하다고 판례가 판시했잖아요. 계속 갈 수가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 알았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여기서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90일이 아직 안 끝나는 거예요. 180일이 먼저 끝나버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알았는데 지금 객관적 청구 기간은 정당한 사유를 살림으로써 그냥 쭉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상황에도 뭐가 먼저 끝나? 마치 여기서 아는 것처럼 90일이 먼저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90일이. 정당한 사유가 조건으로 전제로 깔리게 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90일이 먼저 끝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90일이 안 지났으니까 청구에는 아직 도과가 안 된 게 맞는 거야. 안 된 게.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야 되나? 아니요. 다 써 있어요. 사실은. 지금 설명을 하고자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뭐라고 했냐면 90일 안 지났죠. 180일에 정당한 사유 있으니까 안 지났죠. 둘 다 안 지났는데 뭐가 끝나? 둘 다 안 지났는데. 안 끝난 거잖아. 그렇지? 예. 훅 들어온 겁니다. 지금. 예. 갑자기 팍. 이거는 몸으로 방어하지 않는 이상 생각하면서 풀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겠죠? 심판 청구 기한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났더라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인 경우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심판 청구안을 고지하지 않았어요. 불고지죠, 불고지. 그러면 90일로 막아버립니까? 그냥 처분의 상대방이고 그냥 쉽게 방어 심판이고 취소 심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원래 90일이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소송도 심판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갖고 90일이다라고 말을 할 때는 뭐가 전제가 깔리는 거냐면 며칠 안에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해야 되는지 얘가 알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야 돼요. 고지를 해줬다는 전제가 깔리는 거라고요. 고지를 해줬다. 고지를 해주지 않았으면은 그 90일이라는 기간 제한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고지가 언제나 같이 따라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잖아. 앞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어쨌든 주관적으로 소재기가 가능하고 객관적으로 소재기가 가능한 상황임을 전제로 하여 이 제소기간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고지를 해주지 않으면 그건 정상적으로 주관적으로 소송이 가능하고 객관적으로 소송이 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봐야 돼요. 고지를 해주지 않았다면 말이에요. 이 판례가 어디서 나왔냐면 아까 그거 생각해 보세요. 교원지휘법 제10조 3항에서 구법은 뭐라고 하고 있었다? 교원만 교소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 학교의 장은 심지어 사립학교의 장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막아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소의 결정이 사립학교 교원 쪽이에요. 근데 교소의 결정이 인용이 된 거야. 인용이 됐는데 위헌 결정 나왔지 않습니까? 위헌 결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교원지휘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됐어요.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및 경영자 등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립학교 법인 등에 대해서 개별법이 명문으로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는 아직 않은 상태인 거야. 알겠어? 하지만 소송은 가능한 상황이에요. 왜 가능하냐? 교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사립학교 법인 등의 원고 적격은 아예 법이 배제한 거예요. 법이 배제한 얘만 돼라고 썼으니까. 근데 이거 위헌 결정이 나왔고 10조 3항의 효력을 상실해버렸죠. 상실해버렸으면 이제는 교원지휘법 적용할 문제가 아니에요. 개정 교원지휘법이 나오면 적용하겠지만 아직 개정법이 안 나온 상황이거든.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일반법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일반법으로 빠져나가서 행정소송법 제12조 1문으로 가버리게 되니까 취소는 누가 제기하냐면 법률상 보호이익이 있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 사립학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이 보호하는 이익으로서의 인사권 침해가 발생했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법이 원고 적격을 명문으로 잡아주면 좋긴 한데 아직 이건 없어. 아직 이건 없지만 위헌 결정 나와서 10조 3항이 제거가 된 이상 어쨌든 일반법인 행정소송법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는 상황이 온 거야. 이제부터 제소기한 시작이야. 알겠어요? 이제부터. 무슨 말이에요? 주관적으로 또는 객관적으로 소재기가 가능했을 때 비로소 제소기간의 출발, 계산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례에서 뭐라고 했냐면 위헌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그리고 위헌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는 말을 꺼냈던 거야. 거기서 했던 말이 바로 주관적, 객관적으로 소재기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불복기간의 계산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꺼냈던 것이거든요. 근데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상적 기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전제는 고지제도가 바탕이 깔려요. 고지제도가. 오케이? 그래서 고지를 지금 안 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럼 원래는 90일이라고 할지라도 90일까지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로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인 경우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가 원리를 떠올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거는 아까 봤던 대로 행정심판법 27조 6항의 오고지 불고지 규정 그대로 나온 거예요. 지금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게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고시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했으니까 일반 처분 말하는 게 맞고요. 고시가 있음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80일 내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아까 비슷한 문제 하나 있었죠. 그렇지 않다고 했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시공고의 방법에 행해서 행해진 처분이라고만 했지 불특정 다수인이라는 일반 처분이라는 전제를 깔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건 아예 깔려버렸잖아. 아예 깔려버린 거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고시의 효력 발생일이 바로 처분의 효력 발생일이 되는 것이고 저건 5일 뒤라고 했죠. 5일 뒤 행정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한다고? 일률적으로 안 것으로 의제를 해버리고 안 날부터 90일 이렇게 적용을 시킨다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90일이에요. 90일. 180일이 아니라 90일로 막아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좋죠. 이런 거 나오면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닌 것도 있지만 아직 출제가 안 된 것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4월 시험을 먼저 준비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4월 시험은 이제 국가직 9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직 7급이나 지방직 7급, 지방직 9급 등에서 출제가 됐는데 국가직 9급에 아직 안 나온 문제들 당연히 먼저 체크하는 거예요. 당연히 먼저 체크하는 거고
근데 공무원 안에서 안 도는 문제, 이런 거 안 돌았거든. 공무원 문제 안에서. 그치? 우리 다 풀어봤잖아. 안 돌았잖아요. 처음 보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게 넘어오고 있잖아. 지금 하나씩 하나씩 넘어오고 있잖아요. 2017년도 뭐였습니까? 예, 국가직 9급 하반기 추가 채용 쪽 보시게 되면, 제가 거기다가 그때 심심해하고 기출특강 할 때 언제 해설특강 따로 찍잖아요. 시험 보면 거기에 보게 되면 제가 어디서 온 문제다라는 거 표시를 다 했거든. 어디서 온 문제다. 다 어디서 왔어요? 다 변호사 시험이랑 법전원에서 왔어요. 다. 예, 새로 나온 문제들이었고 거의 다가 다 여기서 넘어온 문제들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교수님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교수도 사람인데 그 사람도 개인 생활이 있는 것이고, 또 학교에서도 강의해야 되고 책도 써야 되고 논문도 써야 되고 할 일이 많은 사람인데 문제만 내고 앉아있을 수는 없는 거야. 그죠? 강사가 아니잖아. 이것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분들이 어쨌든 의무적으로다가 변호사 시험과 법전원 시험을 위해서 문제를 스스로 축적을 해놨단 말이야. 축적을 해놨으면 먼저는 있는 거 사용하는 거죠. 있는 거. 그죠? 이거 말고 또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게. 법전원 시험이면 이게 1년에 4번이나 보는데 그 4번 만든 거 말고 또 만들라고? 아유, 그냥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먼저 넘어올 거예요. 먼저. 당연히 예상되는 루트입니다. 이게 문제 아주 좋지 않습니까? 이게 참, 참 사람이냐? 애가 그래. 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에는 취소재결, 변경재결, 취소명령재결, 변경명령재결이 있는 건 어디입니까? 공무원법이고, 지금은 이제 행정심판법의 1월 25일날 2010년도 1월 25일날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취소명령재결이 제거됐다고 했었습니다. 제거된 이유는 뭐라고요? 그냥 행심위가 취소하면 되는 거지, 취소재결하면 되는 건데 굳이 취소를 하라고 명령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취소심판은 원래 형성적 쟁송, 형성심판이잖아. 형성심판에 명령재결이 포함되어 있는 것 자체가 남의 집에 가고 지금 같이 그냥 있는 거거든. 거기서 기거하는 이보다 집에 가는 게 낫죠. 원래 취소재결을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으면 혼자 하는 거지. 명령할 필요는 굳이 없다. 그리고 얘는 형성심판이다. 따라서 취소 명령재결은 제거가 됐어요. 근데 공무원법에는 아직 남아있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변경명령재결은 살아있죠. 변경명령재결은 왜, 분명히 이것도 형성재결, 형성심판인데 왜 변경명령재결이 살아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건 적극적 변경이기 때문에 적극적 형성재결이 포함되다 보니까 새로운 처분을 발령하는 적극적 형성재결을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한다는 거 좀 그렇거든. 그죠? 이건 너무 개입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만큼은 좀 명령하자. 감독권 행사의 기본은 명령입니다. 직접 해버리는 게 아니라 기본은 명령이거든. 변경명령재결만 지금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거부처분은 취소심판만의 대상이므로 거부처분의 상대방은 이에 대한 취소심판만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완전 까꾸로 들어간 거죠. 까꾸로. 무슨 말이냐면 이거 홍정성 교수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저걸 반대로 주장하는 게, 의맹심판은 거부와 부작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거부에 대한 의맹심판의 청구가 되는 이상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은 아예 안 됨이라고 말하는 게 홍 교수란 말이에요. 근데 저 거부는 의맹 심판이 아니라 취소 심판의 대상만 돼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지금, 그치? 오토바이하고 자전거가 있는데 오토바이 탈 수 있으니까 자전거 못 타. 이렇게 더 좋은 거 있으니까 이거 하자. 뭐랑 비슷해. 직접적 구제수단으로서 이행소송이 있으니까 간접적 구제수단으로서 확인소송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 수 있죠.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겠지만. 근데 거꾸로 자전거를 타, 오토바이는 타지 마. 내 건데? 내 마음이잖아. 그죠?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개별법이 정한 이의제출 기간이 행정심판법이 정한 심판청구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도 개별법상의 이의제출 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한 청구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것도 역시 아까 그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개별법에서 만약에 30일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그거는 더욱이나 고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일반법 알고 있으면 90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90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법에서 뭐 공무원법 30일 이렇게 막잖아. 그러면 그건 반드시 고지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고지를 안 했지. 근데 그걸 30일을 우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신법에 있는 기간 안에 이 일을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맞는 말이고, 거부처분 취소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기속력으로서 재처분 의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몇 년이냐 얘가? 여기 써있지. 2016년. 2016년이게 되면은 거부처분 취소 심판의 재처분 의무가 있기 전이죠. 있기 전입니다. 2017년 10월 19일 날 작년에 거부처분 취소 심판의 재처분 의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들어온 거야.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판례는 어떻게 봤었어요? 명문의 근거가 없던 시절에도 거부처분 취소 심판의 재처분 의무를 인정을 해왔었잖아. 해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16년에도. 재처분 의무가 부과되고 기속력으로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새로운 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다시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우선 여기까지 맞아요. 행정청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그 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은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우선 여기까지는 맞죠. 이 리을은 맞습니다. 리을은. 그러니까 A라는 사유 때문에 거부처분이 위법이야 라고 이렇게 재결 이유 부분에 나와 있어. 근데 그거를 또 그대로 했단 말이야. 그대로 완전히 반하는 처분했단 말이지. 그러면 기속력에 반하죠. 위에는 재처분 의무 얘기하는 것이고 밑에는 반복금지 의무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금지 의무. 위반은 항상 소극적 의무에 대한 위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기속력에 반해서 반복금지에 반해서 위법하고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가.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재결을 하게 되면 행정청은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하여 당해 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소멸되거나 변경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맞는 얘기죠? 아니죠. 그죠? 들렸죠? 취소 재결 변경 재결이 나왔다고 했어요. 취소 재결 변경 재결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거 4개 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취소 재결 이건 뭐예요? 전부 인용이죠? 변경 재결 변경 이거는 일부 인용 말하는 거죠. 원래는 취소 명령 재결도 있었지. 취소 명령 재결 이것도 어쨌든 전부 인용은 전부 인용이지. 그 다음에 이제 변경 명령 재결 이것도 어쨌든 변경이니까 일부 인용 재결은 일부 인용 재결이죠. 지금 이제 이 친구가 없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요거 두 개 친구 같은 경우에 형성 재결이잖아요. 형성 재결. 밑에 같은 경우에 이제 명령 재결 아니겠습니까? 명령 재결. 둘의 차이는 뭐예요? 둘의 차이는 형성력이 있다 없다 이게 되는 거죠. 형성력이 있다 없다. 형성재결은 형성력이 있으니까 이름이 형성재결이에요. 얘는 형성력이 있죠? 얘는 형성력이 없죠? 그럼 얘는 뭘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 명령을 했으면 따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속력이죠. 기속력. 그러면 취소해라, 변경해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에 따라야 될 비청구인 처분청의 의무, 그 의무는 뭐가 되는 거다? 반복금지 의무, 재처분 의무, 원상회복 의무 다 아니고 이런 기속력은 시키는 대로 한다. 일반적 기속력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 기속력 얘기하는 거죠. 명령을 쓰니까 이제 그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같은 게 형성력이 없지 않습니까? 형성력이. 예를 들어서 국가공무원법 14조 6항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은 취소 명령 재결, 변경 명령 재결 아직 둘 다 살아있다고 했지. 명령 재결이 나왔을 때는 형성력이 없다는 명문의 근거도 있어요. 명문의 규정도 국가공무원법 14조 6항에 보면 명령 재결은 형성력이 없다. 따라서 기존의 처분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명문의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 뭘 했다고 했어요? 형성 재결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한 거야, 이걸 했다. 그럼 형성력 있지? 이거는 이제 판결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판결은 불가정기에 발생해서 확정이 돼야만 효력이 발생하겠지만 재결 같은 경우에는 재결은 48조 2항에 따르게 되면은 행정심판법 재결은 재결서 정보만 송달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을 하죠. 확정을 필요로 하진 않죠. 그렇다 하더라도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지가 다른 것뿐이지 이 형성력이라는 것이 형성효와 소급효로 구성이 된다라는 부분만큼은 차이가 없죠. 형성효와 소급효.
형성료는 당연하게, 소급표는 소급하여, 당연하게 소급하여 얘기하는 것이죠. 형성재결로 취소재결이 나오게 되면 뭐를 기다릴 것 없이 처분청의 취소 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처분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며, 그 다음 장래를 향하여가 아니라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형성재결을 했는데 기속력이 아니라 형성력, 기속력이 형성력이고,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해야 되는 이거 기속력은 없어요. 이거 일반적 기속력 이거 말하는 건데, 이건 명령재결 쪽이고 이건 없고, 이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처분청의 처분이 나와야만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청의 처분과 관계없이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되고 변경되는 것입니다. 소급하여, 당연하게 소급하여. 그렇고요. 행정심판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의 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는 서면행위이므로, 이런 문제 좋죠. 너무 쉬워서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이 풀 수 있어서 좋습니다. 서면행위이므로 전자문서의 형식으로는 할 수가 없다. 보통 전자문서로 해요. 행정심판 청구할 때 그 인터넷 사이트에 여러분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치시게 되면 행정심판 사이트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심판 청구할 때 가서 뭐 서류 접수하고 그런 사람 없어요, 요즘에. 그냥 다 전자문서로 하지. 그죠? 거기 다 써있어. 어떻게 쓰, 뭐라고 쓰는 건지 다 써있어요. 되게 쉬워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행정심판이니까 부당 포함될 수 있죠.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 그 표제와 제출기간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수정법 제18조 소정의 행정심판 청구로 볼 수가 있다. 이거는 뭐라고 써있는지 이름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 했죠. 뭐 진정서 이렇게 써있어도 상관없는 거고, 이름 뭐 이런 거 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용 보고 판단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 신청을 제기한 사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꾸로 돌린 건데, 처분청에 표제를 뭐라고 됐다? 처분청이 제기해도 되죠. 여기다가 서류 보내도 되긴 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행정심판 청구서라고 써놓은 거야. 표제를, 이름을. 제출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서류의 내용에 이 신청 요건에 맞는 불복 취지와 사유가 충분히 기재가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이의 신청이야, 내용이. 그럼 이의 신청이지 뭐. 그죠? 표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에 의한 이의 신청으로 볼 수가 있다. 그렇죠? 위에도 아래도 다 표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형식이 있긴 한데, 심판 청구서 형식이 있긴 한데, 뭐 그걸 보냈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행정심판 아니면 행정심판 아닌 겁니다. 행정심판 청구서에 불비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 보정 가능한 때에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이 불가능하거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 비로소 부적법 각하를 하야 된다. 이거는 신고도 마찬가지고 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 청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행정심판 청구도 재결 처분이라는 처분을 신청하는 거 똑같거든. 그렇죠? 자기한테 유리한 처분을 신청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형식적 요건, 절차적 요건, 그 다음에 실체적 요건 중에서 형식적 요건 부분이죠. 형식적 요건은 처분을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고, 재결을 신청할 때, 심판을 청구할 때도 다 마찬가지, 심지어 신고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고, 보정명령 해야 됩니다. 다 법에 써 있어요. 처분 신청할 때는 우리 행정심판법 제17조에 보게 되면은 처분 신청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고, 거기에 보정명령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신고도 신청도 심판 청구도 다 보정명령은 한다. 행정심판법상의 고지제도가 몇 조예요? 58조. 옛날엔 42조, 지금은 58조. 여기에는 뭐만 있다? 고지는 불복고지죠. 불복고지. 불복고지는 불복이라는 게 행정쟁송을 말하는 것이고, 쟁송에는 심판과 소송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고지 안에는 심판고지하고 소송고지하고 두 가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원래 처분 절차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들어와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에는 26조의 고지제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행정심판법은 행정소송법과 달리 별도의 고지에 대한 규정을 또 두고 있어요. 58조에. 그러면 행정심판법 58조하고 행정절차법 26조하고 어디로 국한시켜서 보게 되면 심판고지로 국한시켜서 보게 되면은 누가 특별법이고 누가 일반법이지? 이거는 행정심판법이 특별법이고 행정절차법이 일반법이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뭘 적용해야 돼요? 당연히 특별법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고지 얘기할 때는 행정절차법 26조를 말하지 않고 행정심판법 58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특별법이기 때문에. 네,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법정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가 않는다. 이건 어디 나와 있는 얘기다. 행정심판법 27조 5항의 5고지의 효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죠. 90일인데 120일이라고 잘못 알렸다라고 하게 되면 잘못 알린 기간 안에만 심판을 제기하면 되는 거죠. 그게 90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100일 차에 만약에 심판을 제기했다라고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70일 차에 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문제가 없어요. 제소기간 늘려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잘못 알렸다. 그러면 심판 제기하는 데 있어서의 여기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데 그 불이익을 방지하는 규정이 27조 5항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심판 기간만 늘려주면 여기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겁니다. 없는 거고 다음 단계. 그러면 행정소송법에는 이런 식의 내용이 있느냐? 오고지나 불고지에 따른 불이익 방지 규정, 효과 규정이 있느냐? 소송법에 없다. 근데 없는데 행정심판법에 있는 오고지, 불고지의 효과에 대한 규정이 행정소송법에 일추 적용될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지, 판례 입장은. 그죠? 소송법이 오고지의 효과, 불고지의 효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잘못 알리거나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의 제소기한이 늘어나는 일은 절대로 없다. 절대로 없다라고 못 박아버렸죠. 그리고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뭐가 들어와 있어? 오고지의 효과 규정까지는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불고지의 효과 규정은 아직 없고 오고지의 효과 규정은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소송법에서. 그러니까 제소기간에는 아무 영향 주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법정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그래요. 120일로 알려주면 그게 90일입니다. 150일로 알려주면 그게 90일이 되는 겁니다. 거부처분의 경우에 당사자에게 침익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을 하면서 불복고지 이게 원래 이름이에요. 이게 강학상 불복고지라고 말을 하죠.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거부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침익적인 처분이 아니다? 이거는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말하려고 하는 거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있는 사전 통지하고 22조 3항에 있는 의견 제출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걔네들은 권익제한 의무부가 권익제한 처분에 대해서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거기서 권익제한이라는 것은 이미 취득한 권리가 제한돼야 되는 것이다 라고 봐서 기득권을 침해하게 되는 적극적 불이익 처분만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기대권을 침해하는 소극적 불이익 처분 즉 거부 처분은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불이익 처분 절차 처분 절차에는 침익적인 거 불이익 처분 절차가 있고 수익적인 거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가 있고 침익과 수익을 왔다 갔다 불문하는 거 공통 처분 절차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고지는 처분 절차는 맞아요. 처분 절차는 맞는데 얘는 공통 처분 절차입니다. 공통 처분 절차이기 때문에 이게 기득권을 침해했는지 아닌지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거부 처분은 아나? 며칠 안에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 적극적 처분은 모르면 소극적 처분도 모르는 거예요. 며칠 안에 해야 되는 건지. 행정심판법상의 고지 의무 위반의 효과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하면서 이 관할토 수위의 수용재결 이것도 똑같이 처분으로서의 재결이죠. 처분으로서의 재결 순수한 행정처분입니다. 법적 성질을 따져본다면 쟤는 형성적 행정에서 대리죠. 대리. 과장 밑에 계장, 계장 밑에 대리입니다. 대리가 모든 일을 다 대리하죠. 대신합니다. 회사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는 애들은 대리. 그래서 이제 운전도 대리 운전이 생긴 겁니다. 이 신청 이건 뭐가 되는 거야? 특별행정심판. 이건 행정심판이죠.
그러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제기하는 이의신청 제기,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다. 이런 걸 뭐라 부른다? 부진정 이의신청이라고 하죠. 진짜 의미의 이의신청은 처분청이 제기하는 불복 절차가 진정 이의신청인 거고 얘는 부진정 이의신청이 되는 것이고 그 기간을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건 심판청구에는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심판청구에는 알려주지 않은 거니까 역시 불고지의 효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행정심판법 상의 고지의무 위반 효과 27조 6항에 있는 불고지의 효과 규정이 적용될 수가 있는 게 맞겠죠. 왜? 행정심판이니까. 행정심판. 행정심판이고 행정심판법 4조에서 특별행정심판도 우리 쪽의 행정심판이니까 우리 법을 적용해라 라고 해놨잖아. 4조에. 그쵸? 행정심판에서의 위법 부당의 기준 시점과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를 했으니까 이제 합시다. 뭘 한다고요? 행정심판. 그 다음에 행정소송. 했을 때 기준시입니다. 기준시 3개입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요. 무슨 기준시? 위법 또는 부당 판단 기준시. 얘는 위법성 판단 기준시. 부당이 포함되죠? 물론 무효확인 심판은 부당 없습니다. 거기서 그냥 위법 판단 기준시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무효확인. 하지만 취소 심판, 의미행 심판 쪽에는 정당 부당에 대한 심사하고요. 그 다음에 인용 판단 기준시.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인용을 할 것인가? 인용 판단 기준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취소, 무효, 의무 이렇게 들어가실 거고요. 취소, 무효, 의무, 이행심판, 취소, 무효, 의무, 이행심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분시죠. 얘는요? 처분시죠. 얘는 어떨까요? 처분시입니다. 얘는요? 처분시죠. 얘는요? 처분시죠. 얘는요? 얘는 판결시. 오오오. 잘했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주니까 내가 뭔가 문제를 느껴져. 잘했어. 부작위 여파했어. 부작위 여파했어. 한거숭입니다. 이렇게 가죠. 근데 이제 인용 판단 기준시다. 언제를 기준으로 인용을 하는 거야? 처분시죠. 처분시죠. 얘는요? 재결시. 재결시죠. 얘는요? 처분시죠. 처분시죠. 판결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판결시. 이렇게 돼가지고 이건 얘네가 지금 이렇게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죠? 얘는요 같죠. 특이한 놈 같으니라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의미행 소송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미행 소송 들어가게 되면 얘는요 처분시죠. 얘는요 판결시죠.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달라지겠죠. 그래 이겁니다. 물론 지금 내가 얘기한 거 이것도 헷갈릴래나? 이 처분시라고 얘기한 거 있잖아요. 처분시라고 얘기한 것은 거부 얘기하는 겁니다. 거부 처분에 대한 의무행 심판, 얘 같은 경우에도 거부 처분에 대한 의무행 소송 얘기하는 거예요. 부작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옆에다가 안 예쁘게 썼다, 그치? 부작이라고 하게 되면 얘는요. 판이래. 계속 안 예뻐졌어. 재결시고 갖고 재결시고 이렇게 될 테고 얘 같은 경우에도 부작이라고 하게 되면 판결시에 판결시고 판결시고 이렇게 되죠. 이거 힘들어. 여기서 요거를 한번 보세요. 요거를 그다음에 얘네들을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
거부 쪽에 있어서 음행 심판하고 음행 소송 쪽에 있어서 보시게 되면 위법 부당 판단 기준 시와 인용 판단 기준 시가 서로 불일치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고, 그다음 밑에 음행 소송도 역시 위법 판단 기준 시하고 거부 쪽에서 그다음에 인용 판단 기준 시가 불일치하는 상황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뭘 말하는 거예요? 얘는요, 사전 심판입니다.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전 소송이다. 이거예요. 사전 소송이다. 사전 소송이기 때문에 위법 판단 기준 시, 위법 부당 판단 기준 시하고 인용 판단 기준 시가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근데 교수님들이 그 뭐 판례가 얘기하는 그 위법 판단 기준 시, 위법 부당 판단 기준 시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실은 이쪽이 아니야. 이거 말하고 싶었던 거거든. 인용 판단 기준 시. 항상 이게 사실은 다 되게 잘못된 거야. 모든 생각을 취송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취송으로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름도 자꾸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인용 판단 기준 시가 언제야? 이 생각을 하면서 말하기를 위법 판단 기준 시가 언제야? 라고 말을 한 것밖에 없어요. 실은 인용 판단 기준 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얘기할 때 우리 음행심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재결시. 음행소송 보세요. 판결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에 있어서 사전심판은 재결시가 기준이 된다. 그 다음에 소송은 판결시가 기준이 된다. 이렇게 음행심판, 음행소송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해? 그러면서 위법 부당 판단 기준 시는, 그 다음에 위법 판단 기준 시는 판결시다, 재결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사실은 틀려먹은 거거든요. 틀렸어요. 법에도 정확하게 아니라고 써 있어요.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도 아니라고 써 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라고 말을 하고 위법 판단 기준 시, 위법 부당 판단 기준 시라고 말을 하고 뭐라고 읽고 있는 거야? 인용 판단 기준 시라고 읽고 있는 거야, 지금 자기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맥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구도를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취소 심판은 사후 심판이고요. 위법 부당 판단 기준 시하고 인용 판단 기준 시하고 저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 처분 시. 무효동하기 심판의 경우에는 사정 재결할 수가 없다. 행정소송법은 사정 판결이 28조에 나와 있고 행정심판법은 사정 재결이 44조에 나와 있죠. 그런데 행정심판법 44조 3항에 보게 되면요, 어디에는 사정 재결이 없다고 돼 있어? 무효하기 심판이 없다고 돼 있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물론 이제 행정소송법은 38조 1항에서 28조의 사정 판결 규정을 준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법은 43조 3항에서 아니라고 돼 있고, 무효하기 심판 아니라고 딱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44조 3항에서 무효하기 심판에서만 사정 재결을 제외시켰다는 점에서 우리가 또 뭘 하나 떠올려야 돼? 의무행 심판. 그것도 심지어 부작위. 의무행 심판 전반적으로 사정 재결이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부작위임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 소송에서는 부작위 여파인 사정 판결이 없잖아요. 그쵸? 없는데 심판에서는 부작위에 대한 의무행 심판의 사정 재결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인용 판단 기준 시는 다 뭐예요? 재결시, 판결시 똑같잖아. 요거 재결시죠. 부작위 여파인 소송 판결시죠. 똑같거든. 처분시가 아니라 뒤쪽 일하는 점에 있어서만큼은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음행 심판하고 부작위 여파의 소송의 차이는 뭡니까? 차이는 한 개는 절차적 심리만 하고 한 개는 실체적 심리까지도 한다는 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위 여파의 소송에서 사정 판결할 수 없었던 것은 실체적 심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 부분을 극복한 음행 심판의 경우에는 사정 재결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됐고요. 넘어가시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당시에 존재하였거나 행정청에 제출하였던 자료가 존재했는지, 이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머리에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여기서는요, 객관적으로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쵸? 자료는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료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 그냥 끝나기 전까지만 제출된 자료들 그냥 다 봐가지고 그 당시에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법 부당 판단 기준 시가 처분 시라고 하는 것은 처분 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실이어야 됨을 의미하는 것이지, 처분 당시까지 제출되었던 자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너무 자주 나온 얘기고요.
음행재결에는 처분재결과 처분명령재결이 있다. 예, 물론 그렇긴 합니다. 이건 처분 변경명령 재결이 아니라 처분 명령 재결인 겁니다. 허가 처분을 하라고 명령을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여기에 처분 재결도 있다는 점을 하나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처분 재결이 있죠. 물론 이거를 실무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용예가 뭐 많아봐야 한 2번 있었나? 우리나라 역사에. 예,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이게 원칙이죠. 예, 이행재결 원칙설, 이게 원칙입니다. 실무적으로 처분재결을 사용하지 않는데, 저 친구의 용도는 이런 문제도 있죠. 용도는 뭐에 써먹으려고 하는 거냐. 첫 번째, 행정심판법상의 변경은 적극적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다. 적극적 변경, 예, 해석이 가능하도록 한다.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얘가 뭐니까 적극적 형성이잖아. 얘가 적극적 형성. 적극적 형성 소송처럼 얘도 적극적 형성 심판의 기능을 음행심판이 일부 수행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 형성이 되면은 칼로리 바란스에 1, 2, 3에 1번을 채워 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번이 가능하면 2번, 3번은 당연히 가능한 것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심판법에 있는 변경이 적극적 변경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직접처분제도. 예, 직접처분제도. 직접처분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토양을. 행정심판위원회가 어쨌든 재결의 형식으로라도 처분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논의가 나올 수 있어? 처분의 형식으로 처분을 할 수는 없을까? 라는 문제가 논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예 재결의 형식으로, 적극적 형성 재결의 형식으로 처분을 내놓을 수도 없다면 당연히 아예 처분청으로 변신해가지고 하는 처분의 형식으로 하는 직접 처분은 죽었다 깨나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냥 죽습니다, 그게. 그래서 직접 처분, 예, 도입에 토양을 마련해 놓고 있다. 옥토, 이렇게 얘기하죠. 옥토. 됐습니다. 네, 그 다음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렇게 옳지 않은 말을 많이 하고 다니냐? 옳은 말만 합시다, 우리.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음행심판뿐만 아니라, 이거 원래 뿐만 이거 붙이는 거죠. 음행심판뿐만 아니라, 그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음행심판뿐만 아니라 취소심판의 청구도 가능하다. 이게 맞는 거야. 아까 그거는 거꾸로고 이게 맞는 거야.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네, 홍정성 교수. 네, 뭐라고 하는 거야? 거부처분은 음행심판도 취소심판 다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음행심판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더 좋은 걸로 하고 취소심판 인정할 수 없는 거야. 거부처분 취소심판에서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는가, 즉 협의의 심판 이익이 인정되는가 논의까지 가지도 않아. 음행심판의 존재 자체로 아예 취소심판을 아예 배제시켜버리려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다수설이죠. 그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 판례도 거부처분 취소심판 아예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되는 것이다. 이건 6조 1항 얘기하는 거죠. 6조 1항. 행정심판법 6조 1항에 보시게 되면은, 독립된 기관 같은 경우에는 독립기관은 그 산하에 산하고 강 얘기하는 거죠. 산하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행정심판 청구하는 거지, 일반 행정심판위원회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가는 게 아니라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로 가는 거야. 감사원. 독립된 기관은 직접 행심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무슨 말씀? 예, 처분 명령 재결 이거죠. 의무 이행 재결로서 처분 명령 재결, 이행 재결이 나왔다는 겁니다. 당해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사의 신청에 의하여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 시에 직접 당해 처분을 행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신청은 있어야 됩니다. 신청. 이거는 모두 마찬가지냐면 간접강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행정심판법 50조에 있는 직접강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로
얘들이 신청을 했던 것은 맨 처음에 허가를 해달라고 신청한 그 신청밖에 없어요. 그 신청밖에 없고 지금 이 간접강제, 배상명령제도, 직접강제, 직접처분제도 이것도 다 자신한테 수익적인 행위를 해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별도의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예, 얘는 허가를 신청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신청이 원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맞는 말이야. 이거는 맞는 말인데, 예, 그 다음 시정을 명하고 이 부분은 뭐가 돼요? 시정을 명하고 시정, 이거는 이제 서울특별시 정치 얘기하는 거죠. 예, 시정을 명하고 이렇게 되겠는데 이거는 필수사항이에요. 필수사항. 예, 간접강제제도처럼 즉시 배상명령을 할 수는 없으며 직접강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 단계로서 시정명령 단계를 거쳐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거를 틀린 지문 내도 틀린 게 아닙니다.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면은 예, 거부라고 하게 되면은 재처분, 부작위라고 하게 되면 처분. 예, 재처분이 예, 아예 없는 경우, 있는 경우. 그런데 얘가 뭐가 돼요? 예, 기속력에 위반되는 경우. 이게 둘 다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안 한 건 맞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재처분을 아예 안 한 것도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안 한 거잖아. 그 다음에 재처분을 하긴 했는데 예, 기속력에 반하는 것도 역시 재결의 취지에 따른 건 아니잖아. 취지에 따른 건 아니잖아. 둘 다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둘 다 걸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예, 간접강제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재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안 한 거니까 간접강제의 신청 요건을 인정을 해준단 말이지.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직접강제잖아. 직접강제에서는 이것만 인정한단 말이지. 이것만. 아예 재처분을 하지 않는 것만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판례에 따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저게 너무 방만한 표현이다 라고 해서 틀렸다고 지문을 처리를 해도 뭐 할 말 없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그건 이제 또 뭐 기억, 니은, 디귿, 세모 맞는 거 이렇게 본론을 뭐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우선 여기서는 이게 맞는 걸로 지금 처리를 하고 들어온 상태예요.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는 재결은 형성 재결로서 별도의 조치 없이 곧바로 신청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이게 바로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예, 이게 적극적 형성 재결 얘기하는 거죠. 처분 재결. 처분 재결입니다. 처분 재결인데 얘는 뭐라고요? 형성 재결. 우리 취소 재결은 어때요? 취소 재결. 취소 재결도 형성 재결이야? 그치. 아까 형성 심판이라고 했잖아. 이것도 형성 재결, 그것도 형성 재결. 근데 취소 재결은 소극적 형성 재결. 여기에서의 처분 재결은 얘는 적극적 형성 재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극적 형성 재결. 예, 그러면 형성력 당연히 있겠지. 형성 재결이니까. 그러면 바로 처분이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신청에 따른 이라는 것은 바로 인용이 되었다. 인용 처분 얘기하는 거죠. 인용. 허가를 해주는 재결을 해버렸습니다.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은 처분 명령 재결, 이행 재결 말하고 있고 이것은 이행 재결로서 피청구인은 신청에 따른 처분할 의무를 진다? 네, 의무를 지는 게 맞죠. 의무가 바로 뭐야? 기속력입니다. 그 기속력은 무슨 기속력? 일반적 기속력이라고 했죠. 환복금지 의무나 재처분 의무가 아니라 이것은 일반적 기속력 시켰기 때문에 시킨 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 4번은 제가 보통 쓰는 표현인데 예, 저랑 표현을 똑같이 쓰시는 분이 들어오셨네. 훌륭하신 분으로 평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이게 중요할까요? 행심판. 이건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이건 지워야 되고 여기까지 합시다. 우선 갑은 관할 행정처 A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용지 변경 허가를 신청을 할 개발행위죠. 개발행위 허가를 해달랬다. 그냥 예외적 허가로 보시면 문제 푸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했어요. 특허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예외적 허가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개별적으로 검토하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개발행위 허가 뭐 그냥 예외적 허가로 보세요. 보셔도 문제 푸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럼 사실은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돼요.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의무행심판을 청구를 하였다. 아까 그 상황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신청했다는 거지. 먼저. 그쵸? 먼저 신청하고 뒤쪽에다 의무행심판 청구가 돼요? 되긴 된다고 했죠.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원래 정식이라고 하게 되면 제대로 하려면 심판 청구 먼저 하고 나서 집행정지 신청하거나 아니면 가처분 신청하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모두 되고 동시에도 되고 그 다음에 먼저 집행정지 신청하고 가처분 신청하는 것도 사실은 뭐 결정 나올 때까지만 심판 청구하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갑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 효력 정지를 신청을 하더라도 갑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으므로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그렇죠. 지금은 집행정지입니다. 아까는 가처분이 나왔다면 임시처분 가이행이었었죠. 여기는 집행정지다. 그러니까 소극적 처분에 대한 소극적 구제수단입니다. 소극적 행정처분에 대해 소극적 구제수단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만 가지고는 인정이 안 되죠.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해요? 저 집행정지 결정에는 형성력은 있죠. 형성력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래효밖에 없지만 형성효 플러스 소급효가 아니라 형성효 플러스 장래효의 형성력을 갖고는 있고요. 그러니까 저 거부처분은 없애줘요. 없애줍니다. 그러니까 판례는 거부처분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릴 뿐이다. 신청만 있었던 상태로 되돌아갈 뿐이다. 따라서 손해를 방지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거부처분은 적극적인 구제수단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 소극적인 구제수단이 적극적인 구제수단의 역할을 대신 해주기 위해서는 재처분 의무라는 게 기속력으로 인정이 돼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라고.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거부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재처분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부작위에 대한 의맹심판에는 심판 청구 기한의 제한이 없는 것과 달리 거부처분에 대한 의맹심판에는 심판 청구 기간의 제한이 따르므로 그렇죠? 27조 7항이었었습니다. 아까 27조 7항에서 무효하긴 심판하고 부작위에 대한 의맹심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청구한 제한이 따로 없다고 했어요. 거부처분이 있죠. 처분이 나왔으니까 그때부터 90일입니다. 그때부터 90일. 심판 청구의 제한이 따르므로 만약 갑이 의맹심판이 거부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지나서 청구되는 것이라면 행정심판위원회는 각하 제기를 해야 된다. 그렇죠. 청구기한이 경과됐으니까 각하하는 게 맞습니다. 거부에는 있습니다. 거부에는. 부작위에 대한 의맹심판의 경우에는 부작위입니다. 임시처분이 허용되는 것과 달리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임시처분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위원회는 설령 거부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상당한 의심이 되는 경우라도 적당 중급 공복에서 당다라당당 당당당 다라다라당당 당당당 이거 얘기하는 거죠. 상당한 의심,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라도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31조에 있는 임시처분은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서 가이행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부작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거부는 대상으로 하지 않는 그런 건 아니고요. 둘 다 상관없습니다. 모든 소극적 행정작용을 그 대상으로 하게 된다. 이거죠. 둘 다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시고 짧게 쉴까요? 다음은 여기서 한 문제 끝난 게 아이고 아닌가? 네? 하나 있다 남아있네요. 취소 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지. 국어가 좀 선생님들이 항상 좀 문제가 많이 있으셔서 기태쌤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아니하다고가 맞아. 아니한다고 맞아. 자는구나. 인정하는 때에는 그렇게 졸려? 앉았어? 알았어. 알았어. 사정 판결을 오해서 미안해. 사정 판결이 허용되는 것처럼 어디서? 소송에서 행정심판에서도 사정재결 제도가 인정되므로 그렇죠? 28조 44조에 인정이 되고 있고요. 처분 이후에 보통은 처분 이후에 사정 변경이 있을 때 그 사정 변경을 반영해서 행하는 판결 재결, 예외적 기각 판결 재결을 말하는 것이죠. 제도가 인정되므로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청구의 이유가 있을 때도 인용 결정을 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그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제기를 할 수가 있죠. 그쵸? 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량으로서 이익 형량을 해보고 이익 형량한다는 게 바로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죠. 심판기관의 재량으로 사정 판결과 사정 재결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겠죠. 처분의 위법과 그다음 위법 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고 사정 판결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판결시 또는 재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짧게 10분만 쉬시고 1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